하중구, 넌 이제부터 민간인이다. 차가운 12월 새벽, 나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습니다. 154만 7,800원. 2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전 재산이었어요. 이거 받을 수 없어. 받아, 운호야. 내 어머니 수술비에 보태. 운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이 흐려져서 자꾸 손등으로 닦아내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내무반 모든 선임들이 잠든 새벽 1시, 오직 우리 둘만이 침상 끝에 앉아 있었어요. 만원권 150장을 차곡차곡 정리해서 건넨 돈다발. 그 무게가 운호의 두 손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갚을 생각하지 마. 대신 약속해. 어머니 꼭 건강하게 모셔드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게 진짜 갚는 거야. 운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어깨가 작게 들썩이더니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 정말, 정말 고마워. 그 순간 바깥에서 찬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추위보다 따뜻한 우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2003년 12월 눈이 펑펑 내리던 오후 우리 집 거실에 입영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중구야,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하얀 봉투를 들여다보며 물어보셨어요. 미래 코스메틱 대표인 아버지는 피부 재생 기술 분야 최고 권위자셨습니다. 어차피 가야 할 거라면 빨리 다녀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하지. 미루지 말고 다녀와라. 우리 가족에게 군대는 그저 잠깐 다녀올 곳이었어요. 2년 후면 다시 돌아와서 예전처럼 풍족하게 살 거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족한 것 없이 자랐거든요. 매년 여름이면 동남아 풀빌라 여행, 겨울이면 해외 스키장. 고등학교 때는 겨울마다 스위스 알프스로 스키 여행을 떠났죠. 중구야, 이번 겨울엔 체르마트로 갈까? 마터오름 보면서 스키 타는 거 어때? 좋아요. 작년 생모리츠도 좋았는데 체르마트도 가보고 싶었어요. 새하얀 눈으로 뒤덮인 알프스 산맥을 바라보며 스키를 타던 그 짜릿함. 해발 3,000m 높이에서 내려다본 스위스의 웅장한 풍경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와, 정말 구름 위에 있는 것 같아. 그때만 해도 그런 호화로운 여행이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겨울마다 스위스로 스키 여행을 떠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알았어요. 세상엔 돈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걸. 같은 반 친구 중에 유독 외톨이처럼 지내는 애가 있었거든요. 잘 씻지 않는지 몸에서 냄새가 나서 아무도 가까이 하려 들지 않았어요. 학기가 바뀌면서 그 친구가 제 짝이 되었습니다. 저도 냄새 때문에 싫었지만 그래도 짝꿍이라 내색하지 않았죠. 너 공책이 없는 것 같더라. 이것 써. 더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연필이나 공책을 줘도 희미하게 웃기만 할 뿐 말이 없었어요. 하루는 교무실 청소를 하는데 그 친구가 담임 선생님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내가 돈 내라고 몇 번이나 말했지? 너 선생님 말이 말 같지 않아? 아니에요. 아직 엄마한테 말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너희 집 안 거지냐? 학교는 땅 파서 장사하는 줄 알아? 돈이 없으면 학교 때려치워. 보충 수업비를 못 내서 야단 맞는 거였어요. 선생님은 학생을 인격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우린 장난삼아 돌을 던지지만 돌을 맞은 개구리는 죽듯이. 선생님의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에 크게 상처받은 친구는 얼마 뒤 자퇴했습니다. 몇 달 후 우연히 만난 친구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내가 돈을 벌어야 집세 내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어. 아침엔 신문 배달해. 쑥스럽게 말하는 친구의 눈빛은 죽지 못해 산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 하루하루 억지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 2학년이 되자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죠. 결국 휴학을 결정하고 훈련소로 향했습니다. 야, 하중구. 너하고 난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자. 훈련소 동기 은식이가 사색이 되어 울상으로 들어왔어요. 왜 그래? 우리 말이야, 강원도 부대 배치됐어. 청소하면서 보니까 책상 위에 배치 일람표가 있길래 잽싸게 찾아봤거든. 하필이면 그 부대에 떨어지냐? 그 부대는 훈련이 빡세기로 악명 높은 전방 전투부대였어요. 모든 훈련병들이 제발 거기만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늘이 돌보지 않았나 봅니다. 우리 꼭 살아서 다시 만나자. 그래, 어떻게든 버텨내자. 죽으란 법이 있겠냐. 비장하게 준철이와 헤어지고 강원도 부대로 갔습니다. 우린 다른 중대에 배속되어 헤어지게 되었어요. 내무반에 들어가니 분위기가 엄청 싸했습니다. 분대원들이 침상 끝에 일렬로 도열해서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통로 중앙에 분대장이 허리에 손을 얹고 딱 버티고 서서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야, 신병하중구. 이 자식이 정신 안 차려? 엎드려 뻗쳐. 처음부터 훈련소와는 비교도 안 되는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며칠 뒤 선임들이 분대장 이병장에 대해 말해줬어요. 여기서 몸 상하게 제대하고 싶으면 이병장 저 인간만 조심하면 돼. 저 자식 별명이 미친 개야. 느낌 팍팍 오지? 후임들을 갈구는 재미로 사는 미친 또라이라고. 내가 사회에 있을 때 말이야. 조직 생활하면서 이 동네 뒷골목을 주름 잡고 다녔어. 한땐 주먹 하나로 건드리면 안 되는 놈으로 통했단 말씀이지. 이병장은 권투도 했고 주먹 세계에서 생활했다는 걸 은근히 강조하면서 위압감을 줬어요. 짬밥이 깡패인 군대에서 속으론 욕이 나왔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중구, 넌 이제부터 인간 샌드백이다. 조금이라도 피하거나 움직이면 여기다 묻어버릴 테니까. 훈련이나 작업을 나가서 휴식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절차렷 자세로 세워놓고 톡톡 치면서 섀도우 복싱을 했습니다. 제가 희생양이 되어서 이병장에게 시달리자 제 맞선임은 그 인간의 괴롭힘에서 해방되었어요. 특히 점호 시간은 정말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오늘도 수고 많았다. 내일도 야외 훈련 나가야 되니까 편히 쉬도록 해. 선임이 내무반을 나가고 나면 이병장이 하나하나 트집을 잡기 시작했어요. 조상병 위치로 튀어나와. 작업 시간에 어디 짱 박혀 있었냐?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조상병을 신나게 갈군 이병장이 절 쳐다봤습니다. 하중구, 넌 이등병이 하는 짓거리가 꼭 말년병장이야. 내가 지시하면 발바닥에 땀 나도록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하지만 군대 온 이상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즐기라는 말처럼 묵묵히 견뎠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분대원들은 모두 사연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정말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신박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개 같은 이병장도 신박사만큼은 절대 터치하지 않고 존댓말을 했어요. 들은 말인데 국내 최고 대학 수석 졸업하고 미국 유학하고 정치계 집안 출신이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집안도 재벌급으로 엄청 빵빵하대. 그러니까 장교들도 잘 보이려고 굽신굽신 거리는 거야. 신 박사는 장교들의 배려하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행정반을 지키고 앉아 있었어요. 한여름에 하루 종일 훈련받고 지쳐서 헥헥거리며 내무반에 들어오면 신 박사는 딱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이 더운 날씨에 뺑뺑이 치느라 고생 들었어.
내가 시원하게 콜라 쏠 테니까 PX 가자. 콜라를 마시면서 맞은편에 앉은 신 박사에게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박사님, 제가 들으니까 미국에서 공부하셨다고 하던데 맞아요? 그래. 한국에선 전자공학 박사를 받았고 독일에선 산업공학으로 박사 받았지. 그러시면 그냥 국적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군 문제도 해결되잖아요. 물론 그렇지. 그런데 난 큰 꿈이 있어서 귀국을 선택했어. 그리고 군대 때문에 미국 사람으로 살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 그럼 박사님 꿈은 뭔가요? 그건 아직 구상 중이라 지금은 말할 수 없어. 언젠간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꿈틀거리다 밖으로 나서 자리를 잡으면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거야. 뭔가 저 같은 보통 사람과는 생각하는 차원이 한 단계 높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래도 지나치게 많이 배워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하루하루 고된 훈련과 이병장에게 시달리는 사이에 6개월이 훌쩍 지났지만 운이 따르지 않아 후임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벽돌 한 장을 더 얹어서 일병이 된 뒤에 기다리던 후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병 한은호 신고합니다.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운호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바로 그 친구. 운호도 저를 알아봤어요. 눈이 동그래지면서 입을 벌렸습니다. 신병, 넌 뭐하다 들어왔냐? 이병장이 끼어들었어요. 네, 정보통신공학과 다니다 왔습니다. 뭐, 거긴 공부벌레들만 가는 거 아니야? 이 자식? 생긴 건 어벙한데 머리는 제법 좋은 모양이네. 운호는 예상대로 몸을 쓰는데 서툴렀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똑같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일마다 실수 연발이었어요. 넌 삽질도 할 줄 모르냐? 아, 진짜. 그따위로 해서 언제 작업 끝낼 거야? 확실히 하겠습니다. 너 내가 좋은 말로 하니까 모르겠지? 차렷. 이병장은 운호를 인간 샌드백으로 세워놓고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놀듯이 했습니다. 호되게 당하고 풀이 죽어있는 운호를 보자 가슴이 아팠어요. 고등학교 때처럼 또다시 왕따가 될 운호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간다. 3개월만 견디자. 그날 밤 다른 분대원들이 모두 잠든 후 운호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구야, 너 나 기억하지? 고등학교 때. 당연히 기억하지. 짝꿍이었잖아. 운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너한테 얼마나 고마웠는데. 공책도 빌려주고 연필도 주고 그런 거 가지고 뭘.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운호에겐 당연한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 작은 도움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지금 와서야 알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운호는 고등학교 때처럼 선임들에게 단단히 찍혔습니다. 특히 이병장이 가만둘 리가 없었어요. 운호야, 전투화를 그렇게 닦으면 광이 안 나. 잘 봐. 약만 잔뜩 바른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몰래 운호에게 요령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요령이란 게 있어. 군대도 마찬가지야. 자, 이렇게 손목 스냅으로 하는 게 중요해. 앞으로는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훈련 뒤에 총기를 분해해서 청소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그동안 몸으로 터득한 이병장의 기분을 맞춰주는 비법도 알려줬어요. 운호는 저를 믿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선임들 몰래 PX에 데리고 가서 컵라면을 사주기도 했어요. 두어 달이 지나자 사적인 대화도 하는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셨어. 가난의 대물림이라는 말처럼 워낙 가진 게 없는 형편이라
아버지가 남대문 시장에서 등짐지고 일하고 엄마는 서울역에서 노점을 하면서 뼈 빠지게 일하셨지만 늘 돈에 쪼들리셨어. 운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귀가 안 좋으셔서 시장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뒤로 엄마 혼자 나를 뒷바라지하느라 고생을 너무 하셨어. 그래서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모실 거야. 홀어머니를 위하는 운호의 마음은 각별해서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엔 사병들이 휴대폰을 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고 부대에 공중전화가 딱 2대 있었어요. 일과가 모두 끝나야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엄마에게 안부 전화만 할 뿐이었고 친구들이나 딱히 전화할 데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전화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아이고 이놈아. 뭐하러 비싼 돈 들면서 전화질이야? 쓸데없이 전화하지 마라. 이러신다고. 아들 군대 보내놓고 저렇게 태평인 사람은 아마도 우리 엄마밖에 없을 거야. 대부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시외 통화 요금 때문에 전화를 잘 안 했어요. 하지만 엄마와 통화하는 게 일과처럼 된 운우는 그날도 저녁 시간 전에 전화를 했고 그날따라 통화가 길어졌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소대 선임이 열을 받았어요. 아이 자식이 전화기 전세 냈어? 곧 점호 준비해야 되는데. 야, 뒤에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아, 진짜. 이등병 나부랭이가 죽고 싶네. 죄송합니다. 엄마가 계속 말씀하셔서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 야, 그럼 난 엄마 없어? 뭐야, 너만 엄마 있어? 화가 난 선임에게 욕을 먹고 더불어 싸대기까지 맞았습니다. 늘 그랬지만 운우는 엄마 전화만 하고 나면 표정이 아주 좋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저에게 휴가가 났습니다. 일병님, 내일 휴가 가시죠?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사다 줄게. 필요한 건 없고 부탁드릴 게 한 가지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존댓말을 써야 했습니다. 운우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한 번만 들러서 엄마한테 나는 잘 지내니까 걱정 마시라고 전해줄 수 있어? 미안해, 이런 부탁 안 되는데. 어머니가 너무 걱정돼서 그래. 친구 사이에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알았어. 내가 잠깐 들릴게. 1년 만에 서울역에 내리니 새삼 감회가 새로웠어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낯설었고 마치 교도소에서 1년을 살고 출소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 얼굴이 아주 까맣게 탔구나. 얼마나 고생이 많니?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부터 보이셨고 아버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집에 온절 반겨주셨어요. 다음 날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냈습니다. 휴가 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매일 술에 쩔어 살다가 복귀하는 거야. 내가 그랬다고. 야, 마시자. 뺑이 치는 군 생활을 위하여. 복귀하는 날을 하루 앞두고 운호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운호의 집은 산동네였는데 미로를 연상시키는 비좁은 골목이 얽혀 있어서 집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골목 양옆으로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리어카에 폐지를 잔뜩 싣고 가는 할머니에게 주소를 보여주며 길을 물었어요. 저 할머니, 여기 번지가 어디쯤인가요? 내가 그 집에서 사는데 무슨 일이에요? 네, 혹시 한운우 어머니 되시나요? 맞아요. 운우가 내 아들이에요. 아, 저는 군대에서 운우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어머니께 안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찾아왔어요. 그런가요? 반갑네요. 근데 집이 누추해서 어쩌나. 운우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와 다르게 나이보다 아주 늙어 보였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된 나이였지만 70을 넘긴 할머니 같았어요.
아마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얼굴이 상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리어카를 대신 끌고 집으로 갔어요. 아주 낡고 초라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운우는 어릴 때부터 똘똘하고 총명했어.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하도 권해서 영재 테스트를 받았는데 웬 수재라고 모두 놀랐다니까. 당장 영재학교로 보내라고 했지만 형편이 따라줘야 말이지. 고등학생이 되더니 고물상에서 고장난 컴퓨터를 하나 얻어와서 혼자서 낑낑대며 고쳐가지고 중고로 팔아서 생활비에 보탰어. 그 뒤로 고물상에서 쓸만한 컴퓨터가 있으면 운우를 불렀다니까. 갑자기 운우 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잡고 발작적으로 기침을 하는 겁니다. 휴지로 입을 닦았는데 피가 묻어나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피가.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결핵이 재발해서 그런 거야. 저랑 같이 병원에 가요. 피를 토하시는데 이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약은 먹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 요즘 폐지 줍느라 힘이 들어 그런 것뿐이야. 남편 먼저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도 나라에 맡기고 혼자 폐지를 주우며 사는 친구 어머니를 보자 안쓰러워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지갑을 뒤져가진 돈을 모두 꺼냈습니다. 휴가비로 받은 10만 원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이거라도 받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친구 집에 오는데 음료수도 못 사왔어요. 어머니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전 억지로 쥐어드렸습니다. 행여 운우한테 내가 피를 토했다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응? 제발 부탁이야. 이거 알면 타령할지도 몰라. 운우 어머니는 거듭 신신당부를 했어요. 부대로 돌아와서 운우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잘 지내셔? 그래. 폐지 줍느라 힘들긴 해도 건강하신 것 같아. 아직 그러니까 이제 엄마 걱정은 접어두자. 그 뒤로 운우 어머니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핵으로 피를 토하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휴가 때마다 운우 어머니께 생활비를 드리기로 말이에요. 한 번에 20만 원씩 운우가 모르게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운우가 걱정돼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운우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괜찮아요. 친구잖아요. 그리고 운우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파할 거예요. 1년이 더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되자 저희들은 혹한기 훈련을 나가게 되었어요. 1년 중 가장 추운 일 2월 한겨울의 야외에서 혹독하게 실시되는 엄청나게 힘든 훈련이었습니다. 아, 진짜 영하 20도인데 미친 거 아니냐? 밖에 나가서 오줌 싸면 바로 얼어버릴 날씨에 군바리는 인간이 아닌 거야, 진짜. 그날은 아침부터 한방눈이 마구 퍼부어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계획한 훈련은 취소하고 제설 작업 후에 참호에서 뒹굴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오랜만에 편하게 누우니 잠이 쏟아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대원들이 먹을 밥과 국을 실은 트럭이 눈 때문에 못 올라오니 가지러 내려가야 했어요. 저와 운우도 차출되어 내려갔고 고춧가루를 들고 산을 올라가던 운우가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고 말았습니다. 운우야, 괜찮아? 미안. 발목을 못 쓰겠어. 내가 부축해 줄 테니까 어서 일어나. 절뚝거리는 운우를 부축해서 돌아왔는데 이병장은 국을 쏟았다고 운우를 쥐잡듯이 몰아세웠어요. 다친 사람한테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대들었습니다. 이병장님, 국 조금 쏟은 게 무슨 대수라고 다친 애를 쥐잡듯이 갈구십니까?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한상병, 너 쥐약 먹었냐? 와, 군대 많이 좋아졌다. 후임이 선임한테 막 대들고
예전 같으면 주눅이 들었겠지만 이젠 짬밥과 서열이 제법 있는 상병이라 정면으로 대차게 나갔습니다. 그러자 이 병장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얼굴이 벌개져서 소리를 질렀지만 주먹질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와, 무슨 일이야? 이 병장, 너 또 후임들한테 꼬장 부렸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임하사님. 아이고, 그럼 빨리 밥이나 쳐드세요.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선임이 나타나자 이 병장이 꼬리를 내리고 말았어요. 그날 밤 운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구야, 고마워. 너 때문에 많이 도움받고 있어. 뭔 소리야? 친구잖아. 군대 와서 너 만난 게 정말 다행이야. 너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운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작은 도움이지만 운호에겐 큰 의미였나 봅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전역할 때 제가 모은 돈을 운호에게 주기로 말이에요. 운호 어머니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운호가 초병 근무를 서다가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습니다. 너 왜 울어?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어? 중구야. 엄마가. 운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결핵이 나왔더니 그게 폐암으로 변했다고 해. 의사가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네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의 어머니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제가 직접 봤거든요. 수술비는 얼마나 든대? 1,000만 원 넘게. 우리가 어떻게 그런 돈을. 운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홀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그들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중구야, 고마워. 하지만 너도 군인이잖아. 친구잖아. 방법이 있을 거야. 다음 휴가 때 운호에게는 말하지 않고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어머니가 폐암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런 사정이 있었구나. 돈이 문제겠어. 사람부터 살고 봐야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가 도와주마. 아버지는 흔쾌히 수술비를 대주셨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집 형편이 넉넉했거든요. 운호 어머니를 대학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 수술 받으세요. 수술비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운호 때문이라도 건강하셔야죠. 결국 어머니를 설득해서 수술을 받게 했어요. 6시간이 넘는 대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생각 마세요. 운호가 제 소중한 친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호가 복학할 때 등록금을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두고 싶었어요. 당시 사립대 등록금이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였거든요. 휴가 때마다 조금씩 모은 돈과 용돈을 아껴서 3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운호가 모르게 대학교 장학과에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한운호라는 학생에게 익명으로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후원자님 성함은 공개하지 않고 익명의 독지가로 처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운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중구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인데? 우리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익명의 독지가가 나한테 장학금을 줬다는 거야. 1년치 등록금 전액이래. 진짜? 잘 됐네.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 정말 감사한 분이야. 운호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니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어요. 운호 어머니가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시도록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린 겁니다. 어머니,
이제 몸이 안 좋으시니까 폐지 줍는 일은 그만두세요.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살아? 제가 매달 조금씩 보내드릴게요. 운우가 제대하고 취업할 때까지만요. 이런 걸 어떻게 받아? 운우한테는 절대 말씀 안 하시는 조건으로요. 그 친구 부담 주고 싶지 않아요. 매달 20만 원씩 보내드렸습니다. 제 월급의 절반 정도였지만 아깝지 않았어요. 운우는 어머니 상태가 좋아졌다는 소식에 한결 밝아졌습니다. 중구야, 신기해. 엄마가 요즘 많이 편해지셨대. 폐지도 안 죽고 계시고 생활도 여유로워지셨다고 하시더라. 다행이네. 수술 잘 되신 모양이야. 응,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가끔 궁금해. 우리 집에 무슨 복이 생긴 걸까? 운우는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익명 장학금도 어머니 생활비도 모두 하늘에서 내린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는 사이 군대 생활도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이제 전역이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운우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고등학교 때는 단순한 짝꿍이었다면 군대에서는 진짜 형제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중구야, 너 덕분에 군대 생활이 견딜만 했어. 무슨 소리야? 친구끼리 당연한 거지. 아니야. 너 없었으면 정말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운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군대에서도 너한테 얼마나 도움받았는지 몰라. 그런 거 가지고 뭘. 친구잖아. 하지만 운우에겐 그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침상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운우 어머니가 완전히 회복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해. 항암 치료도 받아야 하고 운우도 복학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생겼어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154만 7,800원. 2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소중한 돈이었어요. PX에서 과자 하나 사지 않고 콜라 한 병 마시지 않고 모은 돈. 친구들과 놀러 나가자고 해도 돈 없다고 핑계대며 모은 돈. 하지만 운우에게는 저보다 훨씬 절실한 돈이었습니다. 제 평생 돈을 이렇게 귀하게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전역할 때 이 돈을 운우에게 주자. 어머니 후속 치료비에도 쓰고 운우가 복학해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똑똑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반짝이던 눈빛을, 컴퓨터 만지는 걸 좋아하던 모습을,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어요. 운우야, 너는 분명히 성공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친구를 돕는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전역하고 나서 저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경험을 쌓고 싶어서 건설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토목 현장 관리와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일이었는데 제 적성에 잘 맞았습니다. 하는 일이 재미있으니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빠르게 승진해서 5년 만에 최연소 과장이 되었어요. 축하해. 능력 있는 친구가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선물을 줘야지. 친구들이 승진을 축하해 준다며 술자리를 만들었는데 뜬금없이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혜민아, 일전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했지? 바로 이 남자야.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매력적인 여성이 웃으면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뭐야, 갑자기라면 어떡해. 그녀는 절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였죠. 졸지의 술집에서 소개팅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녀가 마음에 들었어요.
외모에서 풍기는 청순한 느낌이 좋았고 의상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멋있었죠. 오늘 즐거웠어요.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드라이브하러 갈래요? 좋아요. 그녀도 제가 마음에 드는지 애프터 신청을 흔쾌하게 받아주었어요. 3개월간 연애를 했고 약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술술 풀리던 때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여전히 넉넉했습니다. 아버지는 대표로 승승장구하셨고 피부 재생 기술 분야에서 특허도 여러 개 보유하고 계셨어요. 상훈아, 이 기술은 우리 회사 10년 먹거리야. 아버지가 가장 신뢰하던 후배가 김상훈 차장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10살 어린 사람으로 신입사원 때부터 아버지가 직접 키운 부하 직원이었어요. 대표님, 전 평생 이사님만 따를 겁니다. 아버지는 상훈이를 아들처럼 아꼈습니다. 결혼할 때 주례까지 서주셨고 연구실 출입카드까지 복사해서 줄 정도로 신뢰했어요. 상훈이 없었으면 이 특허도 못 냈을 거야. 주말에도 함께 연구하며 기술 개발에 매진했죠. 아버지에겐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름 경쟁사인 뷰티젠에서 놀라운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피부 재생 효과가 뛰어난 화장품이었는데 기술적으로 아버지가 개발하던 것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이상하네. 우리 기술과 너무 비슷한데? 아버지가 의구심을 표했지만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상훈이가 뷰티젠으로 이직했다고? 네, 어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허탈해 하셨어요.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갑자기 떠나다니. 왜 미리 말을 안 했을까? 20년을 함께 했는데.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드러났습니다. 한 달 후 뷰티젠에서 출시한 제품이 대박을 터뜨렸어요. 매출이 급상승하면서 화장품 업계 1위로 올라섰죠. 반면 미래코스메틱은 개발비만 날리고 아무것도 못 건졌습니다. 똑같은 기술인데 경쟁사가 먼저 상품화에 성공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지? 아버지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어요. 이사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연구실 CCTV를 확인해 봤는데 김상훈 차장이 새벽에 몰래 와서 연구 자료를 USB에 복사하는 게 찍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언제부터였지? 1년 전부터입니다. 거의 매일 새벽 2시쯤에 와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상훈이 아버지가 개발한 핵심 기술을 몰래 빼내서 뷰티젠에 넘긴 거였어요. 그 자식이 나를 이용한 거야. 아버지는 20년간 믿고 키운 제자에게 완전히 배신당한 셈이었습니다. 회사는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늦었어요. 뷰티젠은 이미 특허를 출원했고 제품도 시장에 출시한 상태였습니다. 기술 유출의 책임은 연구 담당 이사가 져야 한다. 결국 아버지만 모든 책임을 지고 사임하게 되었어요. 여보게, 조금 도와주게. 내가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야. 이 공장을 살린 사람이 바로 나란 말이야. 아버지는 김상훈을 찾아가서 사정해 보셨지만 그는 매몰차게 외면했습니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행패 부리시면 경찰 부르겠어요. 경비들이 아버지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회사를 잃은 아버지는 재취업을 알아보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기술 유출 책임을 진 대표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지. 결국 아버지는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엄마도 파출부로 나가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저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회사 내에서 기술 유출 대표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중구 씨, 매정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요.
약혼녀가 찾아왔습니다.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죠. 전 망한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여자라면 누구나 그럴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의 신뢰, 가족의 안정, 제 미래까지. 믿었던 사람의 배신 하나로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무능해서. 아니다. 이건 내 잘못이야. 사람을 잘못 봤어. 아버지의 어깨가 많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그 든든했던 어깨가 이렇게 작아 보일 줄은 몰랐어요. 그로부터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러 곳을 다니며 재취업을 알아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당장 생활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서 급한 대로 인력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3년 정도 지나니 적응이 되어 갔어요. 하루하루 일용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중구야, 아버지 점심 도시락 좀 가져다 주고 와. 국도 챙겼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먹어.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현장에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엄마의 부탁으로 아버지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는 회사에 도착해서 도시락을 건네주고 경비실 안에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관광객들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던 아버지가 문득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예전엔 우리 이맘때면 풀빌라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휴가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자 목으로 넘어가던 밥이 딱 걸려버렸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잘 살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아직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여러 명 내렸습니다. 그들을 본 아버지는 급히 밥을 삼키고 달려가서 90도로 인사를 하셨어요. 사장님, 어디 나가십니까? 네, 회의가 있어서요. 일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습니다. 사장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혹시라도 불편한 점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의 극진한 인사를 받고 나가는 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착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 회사 사장이 외출을 하는구나 생각하고 전 경비실 안에서 계속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경비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안으로 들어오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절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틀림없어. 중구야? 모르겠어? 검은 뿔테 안경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만큼은 10년 전 그대로였어요. 운호? 중구야. 운호는 제 손을 덥석 잡더니 감격한 표정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중구네. 어떻게 여기서?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10년 만에 만난 운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운호야, 너 혹시 여기서 일해? 응, 이 회사 사장이야. 뭐? 방금 나간 분이 우리 회장님이고 난 사장이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가난했던 운호가 이런 큰 회사의 사장이라니. 중구야, 아저씨는 우리 아버지야. 운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저씨가 중구 아버지시라고요? 응, 여기서 경비 일하고 계셔. 운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할 얘기가 많아. 물론이지. 그날 저녁 운호는 저를 호텔 BIP룸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운호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이, 중구. 여전하구만. 놀랍게도 신 박사가 함께 왔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운호와? 일단 앉자.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운호와 신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때가 한창 컴퓨터 바이러스가 위세를 떨치던 때였어. 너 제대하고 말이야. 우리 행정반 컴퓨터가 감염되어서 맛이 가버린 거야. 신 박사가 말을 시작했어요. 컴퓨터 달인을 자처했던 내가 나섰지만 안 되더라고. 그때 운호가 대수롭지 않게 고쳐버리는 거야. 그때 이 친구가 물건이라는 걸 알아봤지. 얼마 후에 군단에서 IT 사업 일환으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할 전문 인력을 차출하란 명령이 내려왔어. 나야 뭐 컴퓨터 전문가로 사령부에 찍혀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만 운호 실력을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싶어졌어. 그런데 말이야, 운호 실력이 보통이 아니었어. 프로그램 짜는 데는 귀신이더라고. 그래서 포상휴가도 받은 거야. 운호가 IT 업계를 뒤흔들 대형 인물이란 확신이 들어서 신 박사가 처음 찍어놨다고 해요. 운호가 제대하자 내가 스카웃했지. 그리고 내 모든 인맥과 자본을 동원해서 뒷받침해줬어. 중구야, 기억나? 예전에 내 머릿속에 생각이 밖으로 나오면 세상이 뒤집어질 거라고 했지? 신 박사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탕이 되는 그릇은 내가 만들었지만 마무리는 운호가 했어. 7년 만에 작은 벤처기업을 연 매출 5천억이 넘는 세계적인 IT 기업으로 키운 거야. 신 박사는 사장 자리를 운호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회장직을 맡아 여러 곳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꿈은 이 회사를 구글보다 더 큰 세계적인 인터넷 기업으로 키우는 거예요. 전혀 우습지 않아. 넌 분명히 해낼 거야. 운호의 눈에는 고등학생 때와 똑같은 순수함이 남아 있었어요. 성공했지만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구야, 그런데 형편이 많이 어려워진 거야? 운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아버지 회사에서 일이 있어서. 저는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버지의 기술 유출 사건, 가족의 몰락, 제 현재 상황까지. 운호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가 점점 촉촉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중구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 잘못도 아닌데. 아니야. 내가 성공하는 동안 너는 그런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운호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성공한 거 정말 기뻐.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 가난했던 친구가 이렇게 성공한 모습을 보니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중구야, 부탁할 게 있어. 운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자회사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을 설립할 생각인데 중구야가 맡아주면 안 될까? 나는 주제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야. 부딪혀보자. 내가 도와줄게. 운호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알겠어. 한번 해볼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10년 전 제가 운호에게 건넨 150만 원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구나.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니었어요. 진짜 친구가 무엇인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참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어요. 운호의 도움으로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예상보다 훨씬 잘 되어 갔어요. 운호가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해줬고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아버지의 조언이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운호가 저를 불렀어요. 중구야,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까?
무슨 이야기? 아버지를 괴롭힌 그 김상훈 말이야.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너 그 사람 알아? 물론이지. 뷰티젠이 우리 계열사야. 작년에 인수했어. 뭐? 김상훈이 아버지한테 한 짓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인수한 거야. 운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어? 해고했지. 그리고 운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를 뷰티젠 기술 고문으로 모셨어. 이제 김상훈이 훔쳐간 기술을 되찾으실 수 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운호야, 중구야, 10년 전 내가 나한테 해준 일 기억하지? 150만 원만이 아니야. 어머니 수술비, 장학금, 생활비. 다 알고 있어. 어떻게? 어머니가 지난번에 또 수술하시기 전에 다 말씀해 주셨어. 운호야, 중구가 우리 가족 살린 은인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운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언젠가 은혜를 갚을 기회를 기다렸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어려워졌다는 걸 알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회사 키우고 정신이 없었어. 미안해. 운호야. 김상우는 이제 끝났어.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취직도 못하고 있어. 아버지의 억울함은 완전히 풀렸어.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중구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무슨 일이세요? 뷰티젠에서 연락이 왔는데 나를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김상훈을 해고하고 말이야. 정말요? 응.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뷰티젠 사장이 네 군데 친구 운호라는 거야. 아버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 친구가, 내가 도와준 그 친구가 이렇게 은혜를 갚는구나.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중구야, 내가 뿌린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아버지, 정말 자랑스럽다. 내 아들이 6개월 후 저는 좋은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운호가 직접 소개를 해줬어요. 중구야, 진짜 축하해. 너만큼 좋은 친구는 없어. 결혼식에는 운호 어머니도 오셨어요. 2번의 수술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중구야, 정말 고마워. 우리 가족 살려준 은인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운호가 제 가족 살려준 걸요. 서로가 서로를 살린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1년 후 제 회사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직원이 10명이 넘는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어느 날 운호가 말했어요. 중구야, 우리 장학재단 하나 만들까? 장학재단? 응. 가난하지만 똑똑한 학생들 도와주는 거야. 너와 나처럼. 좋은 생각이야. 이름은 150만 원 장학재단으로 하자. 왜 그런 이름으로? 그 150만 원이 우리 인생을 바꿨잖아. 이제 다른 사람들 인생도 바꿔주고 싶어. 장학재단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 중에는 운호와 같은 환경의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15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청년의 순수한 마음이었고 두 가족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으며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드는 기적의 씨앗이었어요. 인생의 목적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라고 이제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받을 때보다 줄 때 기분이 더 좋다는 것도 진짜 진리예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베푸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한 사람은 가장 많이 나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저는 운호와 함께 새로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 작은 도움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요. 150만 원으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수천 명의 인생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또 이야기를 보시고 마음에 남은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또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채널 달달달 인생여행을 시청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건강이 최고예요. 하루 한번 운동 잊지 마세요.